여기 파리의 양궁 경기장. 경기장 안에는 중국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여러 관중들이 관람하고 있는데요. 경기 중 응원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며 상대편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성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메이입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24살 여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어왔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김치와 K-드라마 정도만 아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이런 편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양해요. 우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발전할 수 없던 나라이며 예전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였는지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을 많이 도왔대요.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때 고려를 돕기 위해 원나라가 파병한 이야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 일 등을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항상 한국의 든든한 후원자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만큼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였지라고 덧붙이셨어요. 한국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이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그럽게 시장을 열어줬기 때문이란다. 마치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전적으로 중국의 덕분인 것처럼 끊임없이 제게 강조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면 그저 우리 문화를 모방한 것을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포장한 것일 뿐이야 라고 하셨죠. 한글에 대해서도 중국 한자를 제대로 배우기 어려워서 만든 간단한 문자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해 배울 때면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로 묘사되었어요. 마치 중국 문화의 아류처럼 여겨졌죠. 교과서에는 한국의 현재 모습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고 그저 과거의 종속적인 모습만 강조되어 있었어요. 중국 미디어에서도 한국에 대한 편향된 보도가 많았어요. 특히 사드 배치 같은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비난하는 뉴스나 칼럼들이 쏟아져 나왔죠. 미국의 꼭두각시라든가 문화적 정체성이 없는 나라 같은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내심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 문화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약간 우월감 섞인 말투로 중국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학업을 위해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도 알려주고 싶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중국의 우수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이징 공항의 웅장함과 효율성을 떠올리며 한국의 공항은 아마 우리 지방 도시의 소박한 공항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의 수도 공항을 어떤 나라가 따라올 수 있겠어? 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중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 도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아마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중국의 발전상이 자랑스러웠어요. 강남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봤자 우리 베이징의 중관춘이나 상하이의 푸동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와 첨단 기술 발전을 생각하면 한국의 어떤 지역이
우리를 앞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지하철에 대해서는 더욱 자신만만했어요. 베이징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을 자랑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지하철은 아마 우리 8, 90년대 수준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쟁의식을 느꼈어요. 세계 대학 순위에서 베이징대와 경쟁하는 학교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천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 대학들을 어떻게 따라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한국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의 5천년 문화유산과 현대 미술을 어우르는 우리 박물관들에 비하면 볼 게 뭐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K-팝에 대해서는 약간의 호기심은 있었지만 동시에 서양 문화를 그대로 베낀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중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한국의 대중문화가 과연 얼마나 깊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한국의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아마 우리 80년대나 90년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경험한 저로서는 한국의 일상이 그다지 특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 방문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의 우쭐함마저 느꼈죠.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세련된 곡선 디자인의 터미널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공항이 왜 베이징 공항보다 발전되어 보이지? 한국의 공항은 분명 작은 시골 공항 정도로 생각했는데 베이징 공항보다도 더 신식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일주일 정도 뉴욕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케네디 국제공항보다도 더 최신식으로 보였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라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한국의 공항이 베이징 공항보다 더 좋다는 것을 직접 보면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입국심사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국심사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입국 절차가 끝나버리더라고요. 베이징 공항에서 늘 겪었던 긴 대기줄과 복잡한 수속 절차가 떠오르며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런 광경은 중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기가 진짜 한국 공항이라고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국에 출발 전 우쭐했던 제 모습은 어느샌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깨뜨렸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복잡한 고가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대형 LED 광고판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 아래 늘어선 회색빛 건물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강남역 주변을 걸어보는데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걷는 것 같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길거리의 모든 간판과 광고판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특히 한 대형 빌딩 외벽의 3D LED 디스플레이에서 거대한 파도가 쏟아져 나오는 듯한 영상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죠. 베이징의 왕푸진 거리도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보니 베이징의 도심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제 생각이 단단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히려 강남역 주변을 걸어다니며 설마 우리 중국보다 더 발전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제 스스로에게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어요. 애써 그럴 리가 없다며
잠에 들기 위해 눈을 감고 일찍 누워버렸죠. 몸은 너무 피곤했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도무지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본 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분명히 한국은 중국보다 못한 나라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분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다음 날 한국 와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탔을 때 한국은 중국의 8, 90년대 모습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지하철 내부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뉴스와 광고가 흘러나왔고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베이징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처럼 끊김없는 고속 인터넷을 즐기는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는 뿌듯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어로만 안내방송이 나와요. 중국 정부는 굳이 다른 나라 언어로 안내방송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을 방문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어서 한국이 외국인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중국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지하철 안내방송까지도 중국어로 안내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어 안내방송으로 인해 뿌듯한 마음을 가득 안고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서울대학교는 우리 베이징 대학과 세계 순위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들어서 궁금하긴 했지만 우리 학교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그동안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배우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는 AI 도서 추천 시스템과 무인 대출 반납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강의실에서는 초고화질 스마트보드와 실시간 통역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3D 프린터와 VR 장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정말 미래의 대학 캠퍼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중국보다 못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한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어요. 베이징대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첨단 기술이 수업에 깊이 통합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대학이라는데 정말 공부만 했던 학생들이 많나요?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패션 센스도 뛰어난 건가요? 처음 한국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한국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오히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피부도 너무 깨끗하고 가까이 가면 좋은 향기가 났어요. 중국 대학교에서 교류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데만 열중해서 잘 꾸미지 않아요. 게다가 서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머리결도 부드러워 보이고 기름기가 있는 학생을 한 명도 만나볼 수 없었어요. 저는 보통 3일에 한 번 머리를 감는데 제 중국 친구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국 친구들을 보면서 이틀 동안 안 감은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분명 아침에는 깔끔해 보였는데 화장실에서 가서 제 머리카락을 보니 기름기가 살짝 보였거든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올 걸 하는 후회도 약간 들었죠. 다행히도 한국 친구들은 편견 없이 친절하게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어요. 그전까지 한국인들이 중국인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처음 한국 친구들을 보면서 매일 한 번은 힘들더라도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머리를 감아야겠다고 다짐했을 정도였죠. 주말에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고대 문화재를 증강현실 AR로 체험해보았는데 삼국시대 금관이 제 눈앞에서 3D로 재현되는 걸 보고 감탄했죠. 베이징의 박물관들도 훌륭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전시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첨단 기술과 문화유산의 결합은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K-팝 공연장에 가보니 홀로그램 기술과 드론 쇼를 활용한 무대 연출이 어마어마했어요. 공연이 끝난 뒤 아이돌과 AR로 기념사진을 찍는 팬들을 보며 이런 게 한국의 최첨단 문화 산업이구나 싶었죠. 중국의 아이돌 산업도 크게 성장했지만
이 정도로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죠. 휴대폰만으로 조명, 온도, TV 등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각 방마다 매립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만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스마트홈 개념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 깊이 파고든 모습은 아직 보기 힘들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나 제가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부정확했는지 알게 되었죠. 한국은 결코 중국의 도움만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자적인 노력과 창의성으로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몇몇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게 충격이면서도 동시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제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역시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제는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도움을 받은 작은 나라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한국의 혁신적인 정신과 독창적인 문화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 문화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 중국에 돌아왔는데 그전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구글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어플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제가 경험한 사실들을 찾아서 생생하게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험으로 남아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예전에 저와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본 것들을 믿을 수 없다며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거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려 하고 잘못된 점은 고치려고 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무조건 중국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 발전되어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크게 역정을 내시며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화를 내시고 제게 반역자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치시는데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다정하신 분이셨고 살면서 제게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은 처음이어서 두근거리는 심장이 주체가 되지 않았죠. 그날 이후 며칠간 너무 놀라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방 안에만 틀여박혀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왜 중국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너무 숨이 막혔어요. 아예 경험이 없었다면 모를까? 저는 한국에서 검열 없이 자유로운 세상을 이미 느끼고 되돌아왔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아버지께 찾아가서 일전에 제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드리며 사과를 했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제가 사과를 드리자 할아버지는 조금 풀어지신 듯 했어요. 저는 그 후로 할아버지와 여러 이야기를 하며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탐탁치 않은 표정이셨지만 제가 국가 발전을 위해 세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저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프랑스로 유학 온 이유는 사촌 동생이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적응하기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사실 한국에 다시 한번 가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 그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면 어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프랑스 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죠. 중국 아닌 다른 나라를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일주일간의 뉴욕 여행, 그리고 한국에서의 교환 프로그램 6개월이 전부예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제게 잘해주어서 저는 한국에서 정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여러 한국인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당연히 프랑스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 번은 제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녀 2명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 오자마자 어린 집시들한테 소매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그런데 그 소녀들은 해맑게 웃으며 제게 다가와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파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저 한국인 아니고 중국인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2명의 소녀는 풀이 죽은 채로 네 라고 대답한 후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날뿐 아니라 제게 먼저 다가와서 한국말로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인이라고 하자마자 먼저 말 걸어놓고 대놓고 인상까지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빠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중국인인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프랑스란 나라로 유학 온 것을 굉장히 후회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의 문화를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파리를 걸어 다닐 때 한국의 음악은 자주 들려오는데 중국의 음악이 들린 적은 손에 꼽힐 정도예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전 세계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중국인들만이 가득했죠. 게다가 이번 파리 올림픽을 맞아 운영하는 차이나 하우스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제가 차이나 하우스 오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파리 올림픽을 관광하기 위해 여행 온 중국인들이 더 많아 보였죠. 반대로 코리아 하우스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까지 서며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한국 문화에 열광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있는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을 보면서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온 것인지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물론 코리아 하우스는 굉장했어요. 한국의 전통뿐 아니라 최신 기술, 음식, 음악, 한국의 제품들까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죠.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대체 왜 그런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이번 올림픽 기간에 알게 되었어요. 파리에서 지내는 동안 올림픽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직접 경기장을 찾아가 관람을 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본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어요. 한 경기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경기 중에도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진열된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고 어지럽히는 모습을 봤어요. 직원들이 정중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로 항의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양궁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팀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응원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과도하게 소란을 피워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어요. 심판이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중국인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양궁 경기에서 있었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양궁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종목인데 다른 나라 선수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건 너무 비신사적이었죠. 게다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중국 양궁팀을 지도하는 감독이 한국인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중국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중국 관광객들은 그런 스포츠 정신은 전혀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겸손하고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예전에 제 모습을 완벽하게 바꿔놨어요. 이제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고 시민의식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중국도 언젠간 한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고려를 돕기 위해 원나라를 파병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예전에 리메이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다른 중국 분들도 리메이님처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메이님의 앞날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